2021년 7월 20일 중국 허난성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저우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어요. 지하철 승객들이 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20억 톤의 물이 도시를 삼켰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참사를 일주일 전에 정확히 예측했다는 겁니다. 와미스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1200mm 폭우와 댐 붕괴 위험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소국이 감히 대국을 가르치려 하나? 중국 기술을 의심하는 건가? 자존심이 과학을 이겼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어요. 398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6년 전 20만 명을 죽인 반차오댐 참사가 다시 반복된 거였어요. 중국은 사상자 수를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극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미국인 재난 구조 전문가가 있습니다. 에밀리 로웰, 그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일주일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과학을 무시한 자존심이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비극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국 재난 예측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에밀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과학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재난 구조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국제 NGO 소속으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재해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2021년 7월 중순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홍수 방제 시설 점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7월 16일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약간 흐렸지만 평범한 날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국제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유럽 중기예보센터 데이터를 보니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평소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 근처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중국 동해 쪽까지 확장되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중국 북부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태풍 인파와 또 다른 열대저기압 젠파카가 남중국해에서 대량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었죠. 현장 총괄 엔지니어인 린차오를 만나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린차오 씨, 이 기상 패턴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허난성 서북쪽 태행산맥이 수증기를 강제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무관심했어요. 우리 중국 기상청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태풍들도 일본 쪽으로 빠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국 해양대기청과 일본 기상청 데이터까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기상 시스템들이 거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 며칠 동안 같은 지역에 비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날 오후부터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정도였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위성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대가 허난성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태행산맥과 분이우 산맥이 마치 벽처럼 작용해서 습한 공기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다음 날인 7월 17일, 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저우 기상대에서 발표한 24시간 누적 강우량이 이미 100m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 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아니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름철에 흔한 일이에요. 린차오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기상 데이터상으로는
이 시스템이 최소 4-5일은 더 지속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1975년 허난성댐 붕괴 사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기상 패턴이었어요. 정체 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며칠간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결국 반차오댐이 무너져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참사였습니다. 설마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기상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46년 전 그 끔찍한 날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7월 18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호텔 앞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최신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에서는 향후 72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이 500mm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미국 해양대기청 자료도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기상청 분석이었죠.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태풍 인파와 열대저기압 젠파카가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복잡한 기상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임이 극도로 느려진 상태였어요. 현장 사무소로 급히 향했습니다. 린차오와 중국 기상청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린트한 기상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린차오 씨, 이 자료들을 좀 봐주세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린차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도 전문가입니다. 중국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중국 기상청 담당자인 왕 밍화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슈퍼컴퓨터 분석으로는 예상 강우량이 최대 400mm 정도입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죠. 저는 답답했어요. 같은 기상 데이터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니요. 하지만 1975년 반차오댐 사고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잖아요.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며칠간 집중호우가.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린차오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1975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왕 밍화도 거들었습니다. 외국 모델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어요. 여기 위성 영상을 보세요. 구름대가 태행산맥에 걸려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지형적 강제 상승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에밀리 씨. 린차오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외국인이 며칠 와서 우리보다 이 땅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중국 엔지니어들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이요? 왕 밍화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항상 중국을 과소평가하죠. 우리 기술력을 믿지 못하고 위기를 과장해서 보도하고요. 린차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댐 방류 시스템도 완벽하고 도시 배수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정오 무렵 중국 기상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발표였어요. 기상청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현재 허난성을 지나고 있는 기상 시스템은 곧 동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태풍 인파는 일본 방향으로 진로를 바꿀 예정이고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975년 홍수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우려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당시와 지금의 기상 관측 기술이나 방제 시설 수준을 비교할 수 없죠.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날 오후 비는 더욱 강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저우 시내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앵커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경미한 침수입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보다 자존심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어요. 1975년 참사 때도 이런 시기였을까요? 경고 신호들이 있었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쳤던 거죠. 7월 19일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밤새 계속 내린 비로 호텔 주변 도로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잠겨 있었어요. 급하게 기상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풍 인파가 예상과 달리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태평양 고기압에 막혀서 중국 연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쪽의 열대저기압, 젠파카와 상호작용하면서 거대한 수증기 공급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건 정말 위험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자료를 보니 두 시스템이 완전한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춤을 추듯 서로 돌면서 중국 내륙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 린차오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차오 씨,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태풍들이 예상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린차오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지금 당장 중국 기상청과 연락해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후지와라 효과가 시작됐어요. 1시간 후 린차오가 급하게 현장 사무소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중국 기상청 담당자들도 함께였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왕 밍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슈퍼컴퓨터 모델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태풍이 정체되면서 48시간 내 예상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묻자 왕 밍화는 한참 머뭇거렸어요. 최악의 경우 800mm에서 1000mm 정도. 린차오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400mm라던 예측은 뭐였나요? 기상 시스템이 급변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왕 밍화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 이 시경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마치 밤이 온 것처럼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저우 기상대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50m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실내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 배수 시설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호텔 1층 로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죠. 오후 4시 정저우 시정부에서 주황색 호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시간당 강우량이 180mm를 기록하면서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린차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 씨, 댐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85%.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댐 설계 기준상 95%를 넘으면 위험 수위였거든요. 방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하류 지역 침수 때문에 함부로 방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후 6시 중국 기상청에서 붉은색 호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경보였어요. 하지만 텔레비전 보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침착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날 저녁 8시 정저우 지하철 5호선에서 첫 침수 신고가 들어왔어요. 승객들이 지하철 터널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도로가 모두 잠겨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1975년이 다시 오고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6년 전 그 참혹한 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과학이 경고했지만 자존심이 귀를 막았고 이제 자연이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린차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씨, 댐 저수율이 92%를 넘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 비가 계속되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이 침수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홀로 어둠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7월 20일 새벽 4시 호텔 화재 경보기가 울려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아니었어요. 1층 전기시설이 침수되면서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한 거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저우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로비 바닥이 발목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당황한 채로 손님들을 2층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밤새 물이 계속 올라왔어요. 지하 주차장은 이미 완전히 잠겼고요. 새벽 5시경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저우시 전역 적색경보 발령. 외출 금지. 고층 건물로 대피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들이 물에 떠다니고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정저우 기상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4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이 617m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강우량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당 강우량이었어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1시간 동안 201.9mm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죠. 이건 정말 천년에 한 번 올 수재야. 오전 9시경 린차오에게서 간신히 연락이 왔어요. 위성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에밀리 씨, 대변입니다. 상류댐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몇 개나 됩니까? 허난성 전체에서 13개 저수지가 홍수 통제 한계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린차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류 150개 댐에서 동시에 방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전 경고 없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0개 댐이 동시에 방류한다는 것은 하류 지역에 쓰나미 같은 물벽이 몰려온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방류합니까? 지금 당장. 이미 시작됐어요. 정오 무렵 정저우 지하철 5호선에서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룡호역과 사해공원역 사이 터널에 승객 500여 명이 갇혔다는 거였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승객들이 찍은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하철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물에 잠긴 채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물이 계속 올라와요. 승객들의 절규가 화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재난 구조 전문가로서 그곳에 있어야 했지만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중국 중앙방송에서 긴급 뉴스를 보도했어요.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상류댐들의 대량 방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경을 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댐 방류가 북한까지 물바다로 만든 거였습니다. 오후 4시경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 중국인 주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에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400mm 정도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됐나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외국에서 미리 경고했다던데 그걸 무시했다면서요? 한국에서 예측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저녁 6시 정저우시 당서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홍수는 천재지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것이죠.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고. 외국에서는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8시 마침내 지하철 5호선 구조 작업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14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저는 창밖의 물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75년의 악몽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7월 21일 오전 10시 호텔 로비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물에 젖은 채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숨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로엘 씨 맞나요? 저는 장 루오린이라고 합니다. 탐사기자예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며칠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외국 재난 전문가가 이 홍수를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루오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엿보였어요. 앉으세요.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는 호텔 2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루오린이 배낭에서 노트북과 USB를 꺼냈어요. 이 USB에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중국 기상청 내부 문서, 댐 관리소 보고서, 그리고 루오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외국 기상기관들의 경고 자료도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이 참사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정부에서는 무시했을까요? 자존심이죠. 그리고 정치적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루오린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기상 예측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기상청의 와미스 시스템에서는 7월 15일부터 이미 경고를 보냈어요. 1200mm 이상의 강우량을 예측했죠. 와미스 시스템이 뭔가요?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재해 예측 시스템입니다. 2019년부터 실전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루오린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미국 해양대기청도 7월 16일부터 위험 경보를 내렸고 일본 기상청도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수집하게 됐나요? 루오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남편과 아들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두만강 유역에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제 오후 중국 댐들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남편 왕 젠민과 5살 아들 왕 샤오밍이 루오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기자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루오린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어요. 외국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미리 된 방류를 조절했다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다면. 지금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생방송으로 폭로하려고 해요. 중국 중앙방송은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죠. 루오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씨, 도와주세요. 외국 전문가로서 증언해주세요. 이 참사가 예측 가능했다고, 정부의 오만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외국인으로서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달라져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오후 2시, 우리는 호텔 옥상에서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루오린이 휴대폰 여러 대로
동시에 여러 플랫폼에 송출했어요. 안녕하세요. 탐사기자 장루오린입니다. 지금 정저우 홍수 현장에서 중요한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물에 잠긴 정저우 시내가 배경으로 나왔어요. 옆에 계신 분은 미국의 재난 구조 전문가 에밀리 로엘 씨입니다. 에밀리 씨, 이번 홍수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을까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모든 국제 기상기관이 경고했어요.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을 비롯해 미국, 일본 모두 동일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였나요? 12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가능성이었어요. 1975년 반차오댐 사고와 유사한 기상 패턴이라는 경고도 있었죠. 생방송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더니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와 슬픔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거짓말했구나. 외국이 미리 알려줬는데 왜 무시했나.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었는데. 방송이 끝난 후 루오린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7월 21일 오후 6시 루오린과 저의 생방송이 끝난 지 3시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저녁 뉴스에서 우리 인터뷰 내용 일부가 보도된 거예요. 국제 전문가들이 사전에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이례적인 보도였어요. 평소 외국 전문가의 정부 비판이 공중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경 린차오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씨,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상류댐들의 저수율이 95%를 넘어섰어요. 어느 댐입니까? 전부입니다. 특히 반차오댐 상류의 신덕댐이 가장 위험해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975년 참사 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작은 균열이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졌던 것이죠. 대피 명령은 내려졌나요? 아직요. 정부에서는 댐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오후 8시, 루오린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에밀리 씨, 댐 관리소 내부 자료를 입수했어요. 어제부터 댐 벽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콘크리트가 압력을 받으면 내부 마찰로 열이 발생해요. 붕괴 직전 신호 중 하나죠. 루오린이 보여준 그래프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댐 중앙부 온도가 24시간 동안 15도나 상승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정저우 시내에 긴급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단순한 홍수 경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2층 이상 고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수위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수위 상승이 아니라는 걸요. 오후 9시 47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먼저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 같은 진동이 호텔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창문 유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뭐지? 루오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댐이 무너졌어요. 10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마치 천둥 소리가 몇 분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린차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씨, 신덕댐이 중앙부가 완전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후 10시 정저우 시내로 거대한 물벽이 몰려왔습니다. 20억 톤의 물이 시속 100km 속도로 도시를 덮쳤어요. 호텔 15층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거대한 쓰나미 같았습니다. 자동차들이 종이배처럼 떠밀려가고 건물들이 물에 잠겨갔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1975년에 벌어진 일이구나.
루오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도 휴대폰으로 이 참상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저우에서 댐 붕괴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6년 전 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물의 세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지만 도시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실종되었고 수백만 명이 고립되었어요. 새벽 2시 중국 정부에서 뒤늦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허난성 일부 저수지에서 제방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군부대를 투입하여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4시 구조 헬기가 호텔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루오린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을 우선 대피시키는 거였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정저우는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언제 구조되나요? 조종사에게 물어보니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구조할 헬기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75년의 교훈을 잊은 채 역사는 더욱 큰 비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7월 22일 오전, 베이징의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조 헬기가 저와 루오린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우선 대피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저우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중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 총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이번 허난성 홍수로 희생된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례적인 공식 사과였어요. 평소 중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히 국제기상기관들의 사전 경고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국 기술을 무시하던 정부가 180도 달라진 거였거든요. 오후 2시 한국 기상청에서 긴급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와미스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7월 24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마중 나온 담당자가 저를 국가기상센터로 안내했어요. 에밀리 씨, 이번 중국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상청 국제협력과장인 김진수 박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와미스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이죠. 이 시스템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와미스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72시간 전부터 극한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2019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정확도가 93%에 달해요. 김진수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태풍, 동남아 몬순, 심지어 유럽 폭우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오후 4시 놀라운 재회가 있었어요. 린차오가 한국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중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다고 했어요. 에밀리 씨, 오랜만입니다. 린차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경고를 무시한 게.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요. 린차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배우러요. 제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이 프로젝트에 자원했어요. 오후 6시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루오린이 한국에 온 거였어요. 에밀리 씨, 여기서 만나다니요. 루오린은 여전히 기자로서 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제 보도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요. 잘 됐네요. 진실은 널리 알려져야 하니까요. 저녁 시간, 우리 세 사람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린차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해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테니까요. 김진수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유엔에서도 국제재난 예측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루오린이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어요. 비극에서 시작된 희망적인 변화를요. 7월 25일 한중 기상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국제재난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한국 기상청장이 말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장도 답했어요. 이번 참사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자세로 국제 협력에 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린차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씨, 함께 일해주세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극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었거든요. 2022년 3월, 1년이 지난 후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재난관리센터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유럽 연합 재난 예측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린차오는 중국 와미스 프로젝트 고문으로 참석했고 루오리는 국제재난 전문 기자로 취재를 나왔어요. 에밀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린차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1년 사이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겸손하고 협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와미스 시스템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지난해 양쯔강 유역 홍수를 3일 전에 예측해서 50만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루오린도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 국제 언론상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당신의 용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어요. 2021년 중국 허난성 참사와 독일 홍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는 것을요. 한국 기상청장이 와미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유럽과 연결해 전 지구적 재난 예측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발표를 했어요. 라인강과 다뉴브강에 첨단 센서를 설치하고 알프스 기상 관측소와 연동해 유럽 전역의 극한 기상을 예측할 계획입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시아 지역에서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형과 기후 특성을 반영하면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후 2시, 실제 시스템 시연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럽 전체 지도가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칸반도 상공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팀이 설명했어요. 48시간 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6시간에 150mm입니다. 오스트리아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기상청 예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12시간 더 빨리 예측했네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조기 경보를 통해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오후 4시 정식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이 참여했어요. 서명을 마친 후 린차오가 저에게 말했어요. 1년 전 그 끔찍한 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비극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루오린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촬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두세요.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저녁 만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과학과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협력 체계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 시스템이 5일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낸 거예요. 두 나라는 즉시 대피 계획을 실행했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 없이 자연재해를 극복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저는 여전히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재난이 일어난 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린차오는 중국에서 차세대 재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겸손함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요. 루오리는 기후변화 전문 기자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환경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때로는 허난성 참사를 떠올립니다. 그 끔찍한 며칠이 없었다면 지금의 국제협력도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교훈이 더 큰 비극을 막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릴 때 완성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 협력하는 그날까지요.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과학을 믿고 협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에밀리의 용기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만나 세상을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학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을 전해주세요. 눈부신 감동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